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2권 정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책 같은 경우에는 예술, 특히나 예술의 한 분과라고 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각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제 좀 철학과도 관련되어 있고 사회학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심리학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정신병리학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럼 도대체 무슨 책이냐? 이 네 권을 추천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자, 바로 미셸 푸코의 그 유명한 책이죠. 광기의 역사라는 책. 근데 광기의 역사라는 책의 이제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허경 교수님이 이제 푸코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서로서 출간했던 이 광기의 역사 읽기라는 책입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영상이 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1000개의 조각 그리고 1000가지 공감이라는 책을 보여드리면서 조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이 예술 중에서도 특히나 조각을 되게 좋아합니다. 조각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조각을 상당히 좋아해요. 물론 회화에서도 인간의 이념이라던가 그런 생각, 삶의 조건, 이런 것들, 사상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잘 드러나고 거기에 미학적인 의미까지 시대 풍조까지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당연한데, 근데 조각만큼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어떤 가슴속에 일종의 숭고함이라던가 뭔가 말문이 막히는 듯한 어떤 미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조각을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각을 생업으로 삼았던 옛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돈 주고 수집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오늘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출판사에서 조각 관련된 책을 번역한다거나 다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너무 마이너한 분야로 여겨져서 그런지 아니면 대중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판매에 일종의 지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조각 관련된 책이 대표적으로 전 2권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서양 조각 100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뭐 위즈덤 하우스였나 출판사가, 제가 예전에 이제 책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책인데, 그거하고 바로 이번 2024년 5월에 이제 나온 바로 이 아이템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바로 이 책입니다. 두 출판사 다 이제 이름이 뒤에 하우스가 붙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각 관련된 책을 많이 다루지 않고 이렇게 출간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출판사도 일종의 먹고 사는 장사이자 사업으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의 지식 증진이라든가 뭔가 올바른 목표,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일단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 자금이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책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서 일종의 받아들이고 벌어들이는 그런 여러 유통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에 있어서 좀 조각 관련된 책을 출판하게 되면은 이런 싸구려 책들이라던가 별 볼 일 없는 대중적인 그런 악서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판매 부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귀한 책이고 그만큼 조각 관련된 책이 나오면 제가 특히나 더 유심히 보는 편인데, 어차피 책이 별로 없으니까는 대충 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각 작품 관련된 책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소개드렸던 그 100개 조각을 설명하는 책도 그렇고 이번에는 1000개나 되네요. 그죠? 거의 10배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책도 부실하게 설명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1000개의 조각에서 1000가지 예술을 보다 라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역사의 탄생을 담은 영원한 예술의 곡선들 해가지고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조각은 인체의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절정의 순간을 형상화해낸 예술이자 시대의 정신적인 징후를 상징화한 사회 미학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존재 이유라든지 시대 인물, 사상 역사에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아로새겨질 수 있는 아우라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되게 어떤 입체적인 예술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저도 조각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제 돈이 좀 생기고 더 늙기 전에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늙어서라도 꼭 나중에 이탈리아라던가 이런 고대 라틴이라던가 저기 히란 문명의 중심지 발원지였던 곳에 가서 조각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단 뭐 가장 유명한 고대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가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쐐기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가장 오래되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런 조각상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호루스 신이라던가 뭐 세트 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라기보다 신이죠. 그리고 뭐 바스트 여신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이시스 여신, 이런 이집트의 여신들을 반인반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반인반수도 아니고 머리 부분만 이렇게 동물의 형상을 해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비너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스 예술에서는 특히나 우리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이 여신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인체 여성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했던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석고 같은 것들로 많이 작업을 했지만, 오늘날에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의 조각을 모방하거나 아니면은 흉내냈거나 하는 일종의 복제본 같은 느낌으로 많이 재생산했었죠. 그만큼 뛰어난 예술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뭔가 사라지거나 묻힌다라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모욕하는 비너스라든지 여기 또 뭐가 있어? 타운리 비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큐피드도 나와 있고, 그리고 토르소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 게 토르소라고 부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 이전, 이 시기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전이라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인도 북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정을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리엔트 문화하고 그리스 문화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보는 건 사실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이제 동서양의 문물이 섞였는데, 그 대표적인 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서 라오콘 군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 라오콘 군상 이렇게 또 안 나오면 섭섭하죠, 조각을 얘기할 때. 그래서 라오콘 군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사제였던 사람, 신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다가 이제 포세이돈 저주를 받고 뱀의 이제 자식들과 물려서 죽는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라오콘 군상의 이 라오콘의 얼굴, 신관의 얼굴이 고통으로 그 일그러지는 그 어떤 비극적 순간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해가지고, 여기에 비극 이념의 거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렬한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이 작품을 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털끝 하나하나, 수염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조각을 해놨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인체의 근육이라던가 인간 신체를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해부학까지 이제 배우고 해부까지 해가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청동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뭐 대리석뿐만 아니라 석고 이런 것들로 깎아서 만든 게 얼마나 정교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또 조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조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성당 건축이 이제 유럽에 유명했죠. 그래서 성당 건축에 나타나는 이런 부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각들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절대 놓치지 않고 인체 표현에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의 일부분인 부분들도 전부 다 조각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와, 이건 진짜 아름답다. 루이 12세 브루타뉴 안내 무덤 군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묘지라고 해야 되나? 무덤의 이 군상으로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저도 좀 생소한 느낌인데, 이탈리아 조각가들에 의해서 이제 기념비를 새겼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덤 안에 재현된 시신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 시신이 누워있는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갈비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각들 보면은 정말 좋은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문이 탁 막혀요.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산 피에트로 대성당, 그쵸?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20대 거의 중반에 이를 쯤 한 24살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작품 불상이 여기소서 피에타 있죠. 피에타, 바로 여기 피에타 나오죠. 이 인체 비율이 예수가 마리아에 비해 너무 크다 해가지고 약간 부조화스럽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예수의 모습을 이 마리아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오히려 더 조각에 균형감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미학적으로 훨씬 더 빛나는 효과를 누리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이러한 조각에서 보이는 핏줄과 주름 같은 것들 있죠. 저는 이 핏줄, 주름, 이런 인체 표현들이 이 조각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표정, 그쵸? 이 표정입니다.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 어떤 인간미라던가 그런 감각들, 이런 비극미, 비장미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 것들을 결코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 조각 얘기하면은 끝도 없어. 사실상 뭐 책을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뭐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는 게 사실상 가장 좋아요. 지금 제가 누굴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각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17세기 바로크 조각가, 바로 잔 로렌초 베르니니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 이걸로 보면 되겠다. 항상 이 조각 관련된 책을 얘기할 때는 잔 로렌초 베르니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물론 뭐 카노바라던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기베르티 이런 사람들을 고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켈란젤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베르니니가 아닐까. 당시에 이 메디치 가문 이후에 이 추기경, 특히 이 베르니니 같은 경우에는 보르네스의 추기경이라고 해가지고 보르네스의 미술관이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에 그 추기경 관련된 미술관인데, 그 보르네스의 추기경이 그렇게 베르니니를 많이 후원하고 도와줬어요. 그 천재성을 알아봤던 거지 사실상. 그리고 베르니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천재성이 뛰어났지만 그만큼 어릴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버지도 건축인가 조각가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천재성의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사람이죠. 자, 여기 나오네요. 잠시만요. 여기 또 누가 또 스팸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촬영 중에 꼭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뭐 피해 법칙인가 봐. 평소에는 절대 전화가 안 오는데 촬영만 하면은 꼭 이렇게 스팸 전화가 옵니다. 자, 잔 로렌초 베르니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비장한 얼굴의 남자가 보이시죠? 이 베르니니의 예술, 수많은 명작을 만들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성 로렌조의 순교, 이 유명한 다비드상도 있고요. 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여기 있어요. 아폴론과 다프네. 우리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보면은 우리 다프네라는 요정이 아폴론한테 쫓기다가 강의 신인 아버지한테 신을 죽이게 해달라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무로 변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 장면, 손에서 나뭇가지가 솟아나고 있는 장면을 베르니니가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보시고 싶으시면 이탈리아의 이제 보르게세 미술관, 보르게세 미술관에 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이거를 가서 봐야 되는데 진짜 죽기 전에. 그리고 축복받은 루도비카 알베르토니라고 해가지고 산 프란체스코 아리파 성당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표정 보시면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황홀경이죠. 말 그대로 엑스토시입니다. 이 엑스토시의 장면을 이렇게 입을 벌리고 눈을 감고 있는 채로 이렇게 조각을 한 작품이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 조각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작품인데, 성녀 테레사의 환희라고 해가지고, 이건 약간의 부조 느낌은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파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각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파인 요 공간을 디치라고 부르나? 니치라고 부르나 그러는데, 요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각입니다. 마치 구름에 이제 떠받들어져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불화살을 꽂는 거예요. 가슴에 불화살을 꽂아가지고 성녀 테레사가 황홀경의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가서 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베르니니를 말씀드리고 또 보로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로니니라는 사람은 이제 베르니니랑 같은 라이벌이었죠, 사실상. 근데 이 보로니니도 정말 뛰어난 건축과 예술 작품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르니니에 비해서 보로니니는 불행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여담이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 베르니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밝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교황이라던가 이 주변의 이 기득권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귀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베르니니를. 뛰어난 천재인데 그렇다고 막 시건방지지도 않고 사람이 부드러우면서도 쾌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족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 로마 광장에 피우미 분수 만들어 놔가지고 막 분수에서 막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조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천재성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지 사람을 옆에 있으면 그냥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긍정적 기운이 막 북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보로니니는 상당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좀 약간 침울하고 그리고 좀 거만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날카로운 신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로니니가 나중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의 스포일러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일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라이벌인 보로니니는 베르니니에 많이 묻혔어요. 많이 묻히고 인정을 잘 못 받았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살다 갔다. 그래서 베르니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뭐 8명인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9명인가? 정말 애도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 돈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작품성은 작품성대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라이벌 관계, 천재와 천재의 대립을 놓고 얘기할 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시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후세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시대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회성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주변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이건 근데 만국 공통의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단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도 물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비운의 예술가들이 마음이 더 갑니다. 마음이 더 끌려. 그냥 그쪽에 좀 더 뭔가 애틋함이라던가 정이 더 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의무라고 이런 침울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천재적 예술성을 끝까지 고집했던 이런 외골수 같은 사람들 어쩌면 저하고 닮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베르니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하게 저하고는 좀 약간 성향이 안 맞지만 베르니니의 작품성을 엄청나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베르니니가 저의 최애 조각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템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1000개의 조각, 1000가지 공간 1000개의 건축과 조각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념과 예술성 그리고 조각 작품들을 보시면서 조각의 아름다움에 한번 이번에 새롭게 또 느끼면서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뭐 돈 받고 하는 줄 알겠어. 야, 이 정도로 소개해주면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니까, 말 그대로, 그죠? 자본주의 사회니까는 뭐, 내가 만든 사회가 아니라 시대가 만든 사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개해주면은, 나한테 이렇게 좀 뭐라도, 좀 떨어질만 하지 않나. 이거는 농담이고, 어차피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책 사서 읽겠죠. 그죠? 책 살 돈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밥을 삼시세끼를 라면을 먹더라도 책을 사서 볼 돈은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책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바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읽기 해가지고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읽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출간된 책입니다. 새창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 이러한 새창, 명저, 산책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책들이 벌써 몇십 권이 나왔어요. 여기 이 뒤에 보면은 지금 이게 60번째 책인데 계속 출간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시리즈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 뭐 비트겐 슈타인뿐만 아니라 뭐 플라톤 작품, 화이트헤드, 뭐 마키아벨리, 김구 읽기, 뭐 프로이트 읽기, 칼뱅 읽기 아주 그냥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새창미디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그 고전과 역사적으로 훌륭한 저서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 가벼운 일종의 핸드북과 같은 책을 출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책이 이렇게 제 손바닥이 작은데 이 정도면 얼마나 책이 작은 겁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정말 돈도 안 아까울 정도로 아니 돈도 안 아까울 뿐더러 이렇게 작은 책에 이렇게 알차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나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광기의 역사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서구시대 때라고 말하면 안 되지. 사실상 서구시대가 2000년, 거의 대략적으로 2000년 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다 서구시대잖아요, 사실상. 왜냐면은 유럽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으니까. 근데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광기라는 것, 미친 어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광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정의했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광기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 중에서 제가 어떤 출판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번역이 아주 대충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게 좀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차 자료로서 되어 있는 책을 추천하는 건데 광기가 고전주의 시대 때는 말이죠.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신의 축복이라던가 어떤 비범한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특수한 재능과 같은 선천적 재능과 같은 걸로 여겨졌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한 개념이라던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냐면은 바로 계몽주의, 이성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6,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전주의 시대의 느낌의 광기가 아니에요. 뛰어나고 특별하고 어떤 독특한 느낌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요소로서의 광기가 아니야. 어떤 광기냐? 사회적 부적응자로서의 광기. 적응하지 못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정신질환으로서의 광기. 사회적인 통합을 해치는 느낌으로서의 광기로서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서 완전히 못 박아두고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가 생겨났겠습니까? 어사일럼, 그죠? 정신병원, 수용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시대 때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놈 광인 취급을 받아가면서 학대당하고 박해당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정신병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기에 대한 취급은 온전치 못했다.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 미셸 푸코가 역사학적으로 확실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가는데 수많은 인용 자료와 그리고 예전의 사상과 철학과 이런 심리학적 배경을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잘 버무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허경 교수가 데카르트와 니체 얘기하면서 근대자 코기토와 그 근대자의 코기토와 이성에 대한 그런 확고한 관념을 부수려고 하는 오늘날 생철학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사실상 생철학이라고 하면은 메를로퐁티적인 어떤 프랑스적인 거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니체나 쇼펜하우어는 생철학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 반이성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너무 비약이고 그냥 이성적이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광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이성이 가져다주는 어떤 확고함 그리고 어떤 그런 분명한 개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여러 부작용이라던가 인간 이해에 대한 몰이해 이런
몰지각 같은 것을 경계하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인간의 의미 그리고 가슴속에 있는 정념과 여러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과 정신적 요소들의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이제 나아가거든요. 사실상 19세기 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제 이 광기의 역사는 확실히 대조적인 이제 시각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예술과 삶이라는 영역에서 니체의 이제 비극의 탄생에서 얘기했다시피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을 나눠가지고 디오니소스적인 인간들을 그동안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차원에서 바라봤다는 이제는 아폴론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점점 역사가 발전하면서 도래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소크라테스적인 것 이러한 어떤 진리적인 부분까지도 합세해서 마치 이것이 인간의 어떤 기준과 표본을 확실하게 나누는 듯한 느낌으로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용되어 있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여러 자료들, 뭐 2차적인 내용들, 부수적인 것들, 그리고 푸코가 이제 경계했던 부분들 같은 것들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학술적이고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정신분석이라던가 이런 어떤 사회 그리고 병리학적인 것, 앱노멀한 것들, 좀 정상적이지 않고 약간 조금 사파적인 것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계보를 훑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정말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리즈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게 많이 길었죠. 첫 번째로 이 1000개의 조각, 1000가지 공감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읽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책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조각에서도 그 개인적인 인물의 광기라던가 정념이라던가 의지 같은 것들이 표상으로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인체적인 굴곡이라던가 모습이라던가 행위에서 충분히 광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조각 작품에서. 그래서 두 작품이 완전히 이질적이다라고, 두 책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로 따지면은 좀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을 추천해드리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많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